한국에서 12,000km 떨어진 나라에서 12만 톤에 달하는 철골 구조물을 세우기 위해 선박을 19번이나 왕복시킨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 나라에서 철골을 구한 후 용접장인들이 하나하나 용접해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되지만 이 무모한 도전은 이미 50년 전 한국의 한 기업이 거뜬하게 성공해냈습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넋놓고 바라봤던 이 무모한 도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는 현대건설에겐 사우디아라비아에 추진 중인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을 발주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동부 주베일 지역의 석유화학 복합단지 공장 건설을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 그 프로젝트 중 에틸렌 생산시설인 아미랄 석유화학 콤플렉스 패키지 1과 유틸리티 기반 시설인 패키지 4를 한국의 현대건설이 수주한 것이죠. 사업 규모는 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조 4천억 원에 이르는데 이는 한국 기업이 그간 사우디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주베일이라는 지역은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지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동아건설이 수주한 리비아 대수로 공사 나데림건설과 SK 에코플랜트가 튀르키예에 건설한 세계 최장 현수교 차나칼레 대교 등을 20세기 최대 공사라고 부르지만 진짜 20세기 최대 공사는 현대건설이 사우디 주베일에 건설한 산업항입니다. 잠시 1973년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73년 제1차 오일 쇼크가 시작되고 2년도 지나지 않아 원유값은 무려 5배가 뛰면서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한국 경제는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외국의 빚 상환 독촉으로 많은 기업들이 부도 직전에 내몰렸죠. 그런데 이 당시 좁은 한국이 아니라 저 멀리 외국에서 외화를 벌어와야겠다고 생각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현대그룹의 창업주 정주영입니다. 당시 전 세계 모든 돈이 중동으로 몰려들고 있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동부 주베일에 산업항 신항을 건설하기로 했죠. 주베일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인 유전지대로 만약 이곳에 항구를 건설하면 주베일에서 나오는 원유를 외국으로 수송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발전도 꾀할 수 있었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무려 9억 6천만 달러를 투입해 산업항을 건설하기로 하고는 경쟁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현대건설은 이 입찰에 참여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면 20세기 최대 공사라 불리던 이 공사는 110만 M의 콘크리트 작업량을 필요로 했는데 웬만한 항만공사의 흙 매립량보다도 많은 양이었죠. 그리고 현대건설은 이런 큰 공사를 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사우디 왕실조차도 세계적인 명성이 있는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 서독 등 9개 기업에게만 입찰 초청장을 보냈고 일본의 건설사들조차 초청장을 받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정주영은 사우디채 신청이 공사 입찰에 참여할 10개 회사 선정을 맡긴 영국 엔지니어링 업체 윌리엄 할크로우사를 설득하고 조선소 건설 당시 도와줬던 바클레이 은행의 도움을 받아 어렵사리 마지막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은 9억 3,114만 달러로 투찰했는데 이 금액은 당시 한국 전체 국가 예산의 20% 나되는 금액이었죠. 그리고는 44개월의 공사 기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8개월 단축시키겠다는 제안까지 덧붙였고 이 제안 덕분에 사우디채 신청은 미국, 유럽 등 쟁쟁한 건설사를 제치고 현대건설을 낙점했습니다. 20세기 최대 공사가 현대건설에게 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사실 공사를 따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많았습니다. 특히 입찰에 실패한 기업들이 어떻게든 현대건설을 밀어내기 위해 온갖 회방작전을 펼쳤죠. 여기에 발주처는 현대건설이 OSTT 오픈시 탱커 터미널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해상유조선 정박시설인 OSTT는 수면 아래 30m 안반에 12m 높이의 기초공사를 해야 하는 공사인데 아무래도 어려운 공사기 때문에 경험이 필요했죠. 입찰에 참여했던 미국의 브라운 앤드 루트 브라운 앰퍼샌드 루트는 이 공사에만 9억 달러를 써냈는데요. 하지만 이 브라운 앤드 루트 덕분에 현대건설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경악하게 한 무모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브라운 앤드 루트는 이 OSTT 공사에만 9억 달러를 썼는데 높은 값을 써냈음에도 수주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공사를 위한 모든 장비를 사우디업 바레인에 갖다 두었는데 수주에 실패하자 이 장비들의 처리가 문제였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건설이 이 장비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일 텐데 자꾸 비싼 값을 부르자 정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죠.
브라운 앤드 루트 입장에서도 바레인에 두고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니 하루에 보관료만 7천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었는데 결국 현대건설이 이겼습니다. 최초 제시 금액의 10분의 1 가격으로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이제 진짜 도전이 남았습니다. 사우디가 이 산업향을 건설하는 목적은 간단했습니다. 원유를 수출하는 30만 톤 크기의 탱커 4대를 한 번에 접안시킬 수 있는 규모의 항구를 만드는 것인데,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상 자켓이라는 철 구조물 89개가 필요했습니다. 구조물 하나당 무게가 550톤, 가로 18m, 세로 20m에 높이는 36m로 10층 높이 빌딩과 같았고, 한 개당 제작비는 당시 돈으로 5억입니다. 이런 자켓을 89개 만든 후 수심 30m에서 연결해 나가는 것이 관건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자켓을 어디에서 만드냐는 겁니다. 이때 정주영의 결단력이 빛이 났는데요. 1974년 아틀랜티코를 시작으로 선박 제작에 여념없던 울산 조선소에서 자켓을 만든 후 주베일 현장으로 가져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실로 무모한 도전입니다. 왜냐면 이동거리만 12,000km였을 뿐 아니라 최단 거리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대만과 필리핀을 지나 말라카 해협을 건너야 했습니다. 말라카 해협은 유명한 태풍지대로 한 번이라도 태풍을 만나 바지선이 전복되거나 충돌 사고를 겪으면 공사를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운송 방법도 문제였는데 한 개에 550톤에 달하는 자켓 89개를 12,000km 옮기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나온 묘수가 이름하여 뗏목 수송 작전입니다. 15,800동급과 5,500동급 바지선 두 척을 연결한 후 자켓 5개를 얹어 이를 배로 끌고 가는 겁니다. 89개 자켓 전부를 옮기기 위해서는 총 19번의 항해가 필요했는데 한 번 운반에 총 90일이 걸렸습니다. 선적에 10일, 가는데 40일, 하역에 10일, 오는데 30일 총 90일이었죠. 이렇게 매달 한 번씩 바지선이 사우디로 출발했고 무사히 자켓 89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우디 관계자들뿐 아니라 입찰에 탈락한 기업 관계자들은 매번 한국에서 온 바지선을 볼 때마다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죠. 19번의 항차에서 큰 사고가 딱 한 번 있었는데 11번째 항차에서 중간에 바지선 한 척이 분실된 사고입니다. 울산에서 출항한 배들은 인공위성을 통해 무선 교신을 하며 매일 낮 12시 정각의 위치와 파고, 풍속 등의 정오보고를 했는데 필리핀 앞바다에서 11번째 배가 태풍을 만나 바지선을 잃어버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즉각 비행기를 띄워 바지선 행방을 찾아 나섰는데 다행히 멀지 않은 해안가에서 조난당한 바지선을 찾았고 예인선으로 자켓을 끌고 싱가포르에 입항했죠. 자켓은 생각보다 많이 부서진 상태였으나 한국에서 다시 만드는 것은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공기 단축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결국 주베일로 가져가 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당시 주베일에 머물던 담당자들이 꼼꼼하게 수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득한 끝에 2주일 만에 완벽하게 수리해 현장에 투입시켰죠. 그런데 이 무모한 수송 작전만큼 발주처를 놀라게 했던 것은 정밀 시공 능력 덕분입니다. 파도가 넘실대는 수심 30m 바다에 550톤짜리 자켓을 오차없이 정확하게 설치하는 것이 당시에는 불가능한 과업처럼 여겨졌었습니다. 외국 회사들은 이런 경우 보통 자켓을 설치한 후 간격에 맞춰 빔을 제작하는 방법을 썼지만 현대건설을 정확한 위치에 자켓을 먼저 받고 미리 제작된 빔을 설치했습니다. 한 개 오차 5cm 내외에서 20m 간격으로 정확하게 자켓을 설치할 때마다 사우디 왕실 관계자들의 입꼬리가 올라갔다고 하죠. 결국 1979년 12월 20세기 최대 공사로 불리던 주베일 산업향은 현대건설의 손에서 완벽히 준공됐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계약 기간보다 10개월이나 단축된 공기에 발주처를 비롯한 선진국 건설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발주처인 아람코 역시 OSTT에서 보여준 현대건설의 능력을 인정했고 이로써 국제 입찰 시장에서 코리아는 대단한 견제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처럼 한국과 잊지 못할 인연을 맺은 주베일 지역에서 현대건설은 사우디에서 가장 큰 규모의 수주를 따냈고 최근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소식이 뜸한 가운데 이를 마중물 삼아 더 많은 공사가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에게 아낌없이 투자하겠다. 우리의 부족한 기술력을 한국이 보완해주길 바란다. 빈살만 왕세자는 크게 세 가지를 한국과 강화하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에너지 분야, 방위 산업 분야, 인프라 건설 분야 총 3개의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싶다는 의사를 타진한 것입니다.
에너지 분야와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투자는 어느 정도 예측되었던 부분이나 광범위하게 무기 수출까지도 협력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예상 밖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디펜스와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조 단위의 수출 계약을 맺은 것이 올해 초인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협력을 요청해 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치 못한 것이죠. 이런 의사까지 표명한 것으로 보아 사우디 측에서는 양국의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더 격상시키고 싶다는 굳은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사우디와의 투자 협약 규모만 약 40조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아직 투자 규모가 확정적이지 않은 업무협약 MOU까지 포함하면 전체 계약 규모는 더 늘어나리라 전망되며 추정 규모까지 합하면 약 10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사우디 왕세자의 통큰 투자에 한국 기업들은 쾌재를 부르고 있으나 반대로 일본은 찬물을 끼얹은 듯한 분위기입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방한이 취소됐다며 기뻐하던 일본인들은 막상 까보니까 한국을 방문하고 일본을 거르는 왕세자의 행동에 아연실색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에 40조 원 투자를 약속한 사우디 왕세자는 대체 누구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스위트룸에 숙박하는 남자. 그리고 우리 돈으로 2,600조 원 이상의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남자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별명 미스터 에브리싱. 이 수식어들은 전부 사우디의 왕세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에게 붙는 것들입니다. 현재 사우디의 국왕이 고령의 나이 87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상 사우디 정치의 실세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의 정치 행보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영화관을 개방하고 운전을 허용한 개혁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에게는 피해 국청도 서슴지 않는 무시무시한 면도 있습니다. 그런 그가 3년 만에 방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온 나라가 들썩였습니다. 바로 사우디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700조 원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에 한국 수주를 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700조 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한 해 예산보다 더 큰 금액이 투입되는 것인데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사우디 북서부 허허벌판 사막 한가운데 서울 44배, 26,500km 규모의 인공도시를 조성하는 초대형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200m 간격의 두 벽을 세우고 그 내부 공간에 인구 900만 신도시를 만드는 계획입니다. 벽의 높이는 롯데월드 타워 90% 수준인 500m, 길이는 170km로 서울에서 강릉까지의 거리입니다. 외벽은 태양열을 모으는 특수 패널을 설치하여 화석연료를 쓰지 않으며 차들 또한 지하로 고속철로 다니고 에너지는 100% 친환경 에너지만을 사용합니다. 또한 로봇이 물류, 가사, 서비스를 전담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최첨단 ICT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에코시티의 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 세계 기업과 국가 총수들까지 나서서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다고 사우디에 구애하는 상황입니다. 본디 사우디 왕세자가 가장 투자 협력을 바라는 국가는 미국이었지만 현재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그리 좋지 못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0월 사우디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크지의 사건 배후로 왕세자가 지목되자 사우디를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사우디의 개발 계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점, 사우디 석유 매매의 주 고객이었던 미국이 경쟁자로 떠오른 점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미국은 사우디를 냉대한 결과로 강력한 한방을 맞고 말았는데요. 지난 7월 바이든은 과거 사우디를 왕따시키겠다고 했던 망언을 주워 담으며 모른 척 사우디를 찾아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가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자원의 무기화를 꾀하는 푸틴을 견제할 필요성을 느낀 미국은 사우디의 석유 생산을 늘려 물가 안정에 기여해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바이든은 탈탈 털리기만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님, 사우디는 아직 왕따입니까? 질문을 잠자코 듣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웃음을 애써 참고 있지만 결국 씩 웃어버리네요. 바이든의 순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엿먹일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던 사우디 왕세자는 석유 생산을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감산이라는 선택으로 시원한 역공을 날렸습니다. 결국 미국은 대망신을 당하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듯 미국과의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에 빈살만 왕세자는 자원은 많지만 기술력은 약한 사우디를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협력자로 선택된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우디는 UN, 비동맹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평화통일 정책 등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온 주요 우방국 중 하나이며 한국에게 있어 제1위 원유 공급국으로서 중동 지역 최대의 교역 대상국입니다. 또한 현재 사우디의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으며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 안달이 난 일본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끈끈한 관계를 인지하고 있기에 조바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난 10월 사우디 왕세자의 방한이 취소되면서 일본인들은 무척 고소해하며 한국을 버렸으니 일본의 기회다 라면서 싱글벙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우디 왕세자는 예상을 뒤집고 결국 11월 17일 한국을 방문하여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담을 가졌습니다. 오후에는 롯데호텔에서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등 우리나라 8대 그룹 총수들과 만나서 회담을 가졌는데요. 보안이 워낙 철동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자세히 전해지지는 않았으나 한국 기업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는 확실했다고 합니다. 왕세자는 사우디와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지, 원전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그에 따른 애로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질문했으며 네옴시티와 관련해서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주요 투자 MOU를 보면 삼성물산은 네옴시티의 모듈러 방식으로 임직원 숙소 1만 가구를 짓는 내용을 비롯해 한국전력과 함께 8조 5천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공장을 건설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현대 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이 추진하는 3조 6천억 원 규모의 네옴 고속철 MOU를 맺었습니다. 달성한 투자협 양만 26건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던 사우디 왕세자는 반대로 방일 일정은 취소해버리며 일본 국민을 경악시켰는데요. 11월 18일 블룸버그 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왕세자는 물론이고 사절단 또한 일본을 방문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고 이에 따라 21일로 예정되었던 일본 사우디 비즈니스 포럼도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방일 중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사우디와 일본 측 모두 이유를 밝히지 않으며 입을 닫고 묵묵부답 상태입니다. 한간에서 추측하는 바로는 기술력이 좋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약을 맺고 있는데 굳이 일본의 도움까지 받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아니겠냐라는 주장, 그리고 일본의 보안과 경호가 못 믿어온 것이 아니겠냐라는 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국 방한 당시에도 사우디 측은 철통 보안을 이유로 400개 객실을 통으로 썼으며 회담을 가진 유수 기업인들 또한 2번이나 검색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코로나 검사대는 물론이요, 휴대전화까지 맡기고 회담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엄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만큼 보안과 경호에 철저하게 신경 쓰는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얼마 전 있었던 아베 사건이 찝찝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는 추측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도 고작 민간인이 인터넷을 보고 만든 사제총에 어이없이 목숨을 잃는 판국에 타지에서 온 왕세자가 불안함을 느낀 것도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적대적인 일본 언론조차도 한국 경호원의 철벽 방어를 칭찬할 만큼 보안과 경호에 철저하여 신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통해 지상 최대의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싶어하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밤거리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한국의 치안을 본받고 싶어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사우디가 일본을 물먹이고 한국 좋은 일만 해주자 일본인들은 분노의 반응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또 바보 같은 왕세자가 부실 공사로는 세계 제1의 나라에 부탁하는 거야? 뭐 지진이 없는 곳이니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나라면 맡기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사고 실적으로 넘버원인 국가고 건설 끝나면 회사들 망치는 나라잖아.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 희생되는 아랍 국민들만 불쌍하지. 다시 생각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미운 나라인 무리가 말해주는 거야. 사우디 왕세자가 그것으로 좋다면 제3자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야. 뭐 가까운 장래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재난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아주 틀림없지만 일본인들은 부실 공사하는 한국 같은 나라에 맡겼다간 대재난이 있을 것이라면서 비아냥대며 사우디에 온갖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신경 쓰지 말고 사우디와 서로 상부상조하길 바랍니다. 사우디 왕세자와 이재용 부회장의 비밀 회동, 중동 최고 실권자와 한국 재계 1인자의 만남은 많은 가십거리를 낳으며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그동안 비밀리에 감춰졌던 이들 회동의 비밀이 최근 밝혀지면서 한국이 640조나 되는 대형 프로젝트의 수혜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한국에 반한 왕세자의 특급 지원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깍듯하게 손짓으로 안내하는 이를 따라 들어선 이는 승지원에 처음으로 발을 딛는 고위 인사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그는 사우디 전통 복장을 입고 한옥 내부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 한국 재계에 손꼽히는 인물이 승지원 내부로 따라 들어갔는데요. 무함마드 왕세자 옆에서 승지원 내부를 안내하는 이재용 부회장은 물론 SK, 현대 등 내노라 하는 대기업 총수가 비밀리에 모였죠. 이 모임은 무함마드 왕세자의 요청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인원을 모은 것으로 재계 5대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비밀회담을 가진 것이었는데요. 공식 행사 이후에 모인 자리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무함마드 왕세자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인연이 다시 화제에 오르면서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많은 이들 사이에서 추측이 난무했죠. 내한온 무함마드 왕세자는 회동 이후 별다른 말이 없었지만 최근 이 비밀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내용이 공개되었는데요. 바로 네옴시티와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공개된 것입니다. 네옴시티란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심차게 내세운 사업으로 사우디 비전 2032 핵심 프로젝트라 할 수 있습니다. 170km에 달하는 자급자족형 직선도시 더라인과 바다 위에 떠있는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대규모 친환경 산악관광단지 트로제나로 구성된 네옴시티는 석유 일변도의 사우디아라비아 산업체계를 극복하고자 비밀리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만 한화로 640조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 누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거대 건설 프로젝트와 시설 관리에 들어가는지 많은 국가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죠. 영국과 미국 등 유수의 건설사가 이름을 올렸고 중국계 금융회사가 개입되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의 주요 참여자로 삼성그룹이 개입한 것입니다. 최근 삼성물산이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이네옴시티의 더 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 기업 다수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을 알렸는데요. 알고 보니 승지원 회의에서 무함마드 왕세자가 한국 대기업 총수들에게 네옴시티 사업권을 제공, 삼성전자와 다른 한국 기업들이 640조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책임지길 바란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현대건설은 터널 공사와 관련 이에 대한 정보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으나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다고 말하며 이미 이 내용에 대해 왕세자와 주요 한국 기업 사이에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죠. 들리는 정보에 따르면 옥사곤과 트로제나에도 한국 기술이 투입, 대부분의 네옴시티 건설에 한국 자본과 기술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1970년대 중동 건설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 노동자들이 중동에서 땀을 흘리며 건설에 기여했던 것처럼 네옴시티에 한국인들의 노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사우디가 운영하는 공공투자펀드 PIF가 사업의 주체로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모든 프로젝트의 제안자이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무함마드 왕세자의 뜻이 강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무함마드 왕세자는 한국에게 대규모 프로젝트를 맡기려고 한 것일까요? 미국과 영국 등 유수의 국제 건설 단체들을 제치고 한국에게 먼저 손을 내밀려고 한 이유는 바로 한국과 왕세자의 인연 때문입니다. 살만 왕이 통치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초대왕부터 형제 상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초대왕의 자식들이 왕위를 물려가며 형제 상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치하던 도중 형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상속이 어려워지자 왕위 승계에 불만을 품은 이들이 반역의 조짐을 보였죠. 자신이 지지하는 왕족이 왕위를 승계하기 바란 이들이 피비린내 나는 권력 다툼을 시작하면서 왕가에서는 왕위를 누가 승계할지 처절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무함마드 왕세자는 젊은 나이에 이 싸움의 승자가 되었죠. 권력을 위해서라면 처절하게 자신의 삼촌을 죽일 수 있다고 고백하기까지 한 그는 어떻게 해서든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를 잇고자 했습니다. 석유 기반 산업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미래가 어두워질 것을 염두한 그는 자신의 개혁을 통해 나라를 바꾸고자 했죠. 그를 위해 독한 마음을 먹고 왕위 계승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 왕인 살만 왕이 죽으면 그가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진 독한 마음과 나라를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그가 모델로 삼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우디처럼 자원이 풍부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과 높은 과학 기술력으로 세계 10위권에 해당하는 GDP를 가진 국가로 거듭났던 것을 무함마드 왕세자는 높게 평가했죠.
그와 같이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시민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바라본 그는 한국이 자신과 많은 부분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한국이 중동에서 보여준 눈부신 건설성과 역시 그를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1970년대 돈을 벌기 위해 사우디로 나간 한국인들은 근면성실은 기본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하게 일정을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우디 사회에서 이들은 대단한 일꾼으로 인정받았고 한국인들이 건설한 시설들은 지금까지도 사우디에서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영자 일간지 아랍뉴스는 칼럼을 통해 중동 특수의 최전선에 있었던 한국 근로자들을 언급하며 한국 근로자들이 보였던 놀라운 성과를 사우디는 잊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수도 리야드의 고가도로는 한국인들 손으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사우디는 한국에 준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 고가도로를 건설했지만 리야드의 고가도로만큼 뛰어난 고가도로는 이제까지 없었다고 말하며 한국 건설에 대해 무한한 믿음을 표현할 정도였죠. 무함마드 왕세자는 이런 모습을 보고 듣고 자랐기에 당연히 한국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네옴시티 건설이라는 중대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한국을 떠오르는 것은 이상하지 않죠. 더군다나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상하수도와 ICT를 결합한 최첨단 도시 건설 사업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스마트시티 기술 노하우를 한국에게서 배울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죠. 자신의 중점 사업을 허투루 처리할 수 없기에 당연히 왕세자는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고 한국은 왕세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삼성물산을 비롯한 건설 기업들은 제2의 중동 건설붐을 견인할 준비를 마친 상태죠. 특히 네옴시티는 고층 건물 지대를 중점 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를 건설한 삼성물산의 노하우가 들어간다면 두바이 못지않은 네옴시티만의 거대 스카이라인이 생길 수 있죠. 복잡한 속내를 지닌 무함마드 왕세자의 결정은 탁월한 결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에게 협조 요청을 구하며 무함마드 왕세자 주도의 프로젝트에 한국의 참여를 권유하며 한국 사우디 사이의 공조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최근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와 관련 한국과 사우디는 1조 1천억 원 규모의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조선 분야의 강점을 지닌 한국의 조선 DNA를 이식받아 선박용 엔진 공장 설립은 물론이고 조선 분야 진출에 한국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죠. 뿐만 아니라 사우디는 현대차그룹과 미래차 및 수소에너지 관련 기술 협력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로봇산업진흥원과 사우디 왕립기술원은 로봇 전문 지식 공유 및 기술 협력에 대해 협의를 맺으며 두 국가 사이의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국내 방산업체들이 잇따라 체결한 방산 계약 역시 사우디가 한국에게 보여주는 의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천국 미사일과 K9 자주포 계약 체결을 맺으며 방산 분야에서도 사우디는 미국 무기가 아닌 한국 무기를 선택했습니다. 사우디 전역이 한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한국이 미치는 영향은 미국과 유럽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상황. 무함마드 왕세자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한국은 사우디를 기반으로 중동 전체에 각종 기술과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은 어려운 시절 묵묵하게 일을 하면서 사우디인들을 감동시켰던 한국인들의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요. 미래로 뻗어나가는 한국의 무한한 성장에 박수를 보내며 한국의 기술이 전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